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로펌에서 20년째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걸 요즘 새삼 느끼며 이 글을 써봅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평소엔 분주하게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이 끊이지 않는데 그날은 어쩐지 정적이 깔려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한 변호사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일 몇 개, 컵 하나, 오래된 명함통,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을 말해주는 명패.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씁쓸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사무장님, 여기 박도현 변호사님 자리죠? 보니 새로 들어온 신입 변호사더군요. 명패를 바라보던 그 친구가 갑자기 놀란 듯 말하더군요. 이분 저희 학교 전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퇴사하신 거예요? 박도현 변호사라면 저도 한때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그 어떤 사람보다 무겁고 안타까운 이름이 되어버렸죠.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서류 정리를 계속하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힘없이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박도현 변호사였어요.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가 제가 정리해두던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후회, 자책, 슬픔, 체념, 그 모든 게 섞인 얼굴이었죠. 그는 그렇게 박스를 들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책상 하나. 저는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세상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그때 신입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사무장님, 그 선배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 커피 한 잔 살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가 쪽 휴게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연들. 그 속에 박도현이라는 이름도 있었겠죠. 그 사람 말이야.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누구보다 순수했고 사랑을 믿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사랑이 세월 속에서 부서지고 말았던 거야. 신입은 커피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예전에 박도현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시절의 그 사람. 그가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한 여인과의 이야기. 모든 게 사랑으로 시작된, 그러나 끝은 너무도 아팠던 이야기. 마음속 오래된 기억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교정을 비추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시절. 박도현이라는 이름은 학교 안에서도 꽤 유명했죠. 고시 준비생 중에서도 유난히 눈빛이 강하고 매일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할 사람이란 얘기를 들을 만큼 목표가 확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늘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체구, 웃을 때마다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였죠. 이름은 윤희.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도현에게 그녀는 세상 전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도현은 책더미 사이에 파묻혀 있었고 윤희는 책을 빌리러 왔다가 여러 번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윤희는 도윤에게 책을 내밀었답니다. 내민 책 속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합니다.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매일 도연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를 놓고 갔어요. 때로는 김밥 한 줄,
때로는 손수 쓴 편지 한 장. 누군가의 노력에 마음을 다해 응원할 줄 아는 참 따뜻한 여자였죠. 도현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커피 냄새 덕분에 버텼어요. 그 향이 사라지면 공부도 멈췄거든요. 고시공부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된지. 저도 알기에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자신보다 도연의 합격이 먼저였어요. 한여름 무더위에도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그녀는 늘 도연의 뒷모습을 따라갔죠.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자기 알바비로 도연의 책값을 대신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마침내 도연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윤희를 불러냈답니다. 캠퍼스의 벚꽃이 다 떨어진 그 계절에 그는 손에 작은 반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윤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못 해냈어. 우리 결혼하자. 윤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반지보다 빛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서로를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고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딜 거라 믿었겠죠. 도연은 합격과 동시에 한 대형 로펌에 들어갔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간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답니다. 도연이 늦게 퇴근하는 날엔 문 앞에 앉아 졸며 남편을 기다렸고요. 도연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죠. 이 사람 또 이러고 있었어? 참 바보네. 그땐 그 말조차 사랑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그의 이름은 신문 기사에도 오르고 강연에도 불렸죠. 이름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고 그의 수입이 많아질수록 윤희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내가 벌어오잖아. 윤희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겠지. 잠깐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은 가난한 친정을 비웃고 그녀의 의견을 늘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윤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래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지. 그런 믿음을 가져보잖아요. 윤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따뜻하던 봄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늘 속에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죠. 그러나 도연은 너는 살림이나 차례. 네가 뭘 알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도연의 눈빛엔 사랑이 아니라 냉소와 피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인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연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향수 냄새, 낯선 머리카락, 그리고 핸드폰 속에 남겨진 메시지들. 오빠, 오늘도 즐거웠어요? 윤희는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는 집보다 밖이 더 좋은 거야? 그는 냉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서 뭐? 당신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윤희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조차 도연에게는 불편한 존재였겠죠. 그는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울지 좀 마. 감정팔이 좀 그만해. 그 말이 윤희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그녀는 다음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 물었어요. 윤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윤희는 말끝을 흐리며 겨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힘들어서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죠.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이해가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참고 살아야지. 그 말이 윤희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이 전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웃음이 자신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었기에 그녀는 그 순간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걸 느꼈답니다. 다음 날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술에 취한 채 들어왔어요. 그리고 허공을 향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결혼식 날 그의 손을 잡으며 웃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반짝이던 눈빛.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하지만 지금 그 말은 허공 속 먼지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사람이란 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도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이젠 어디까지 버텨야 할까?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녀의 대답이 되어주듯 조용히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예전엔 남편의 무심함과 차가운 말투 정도이기에 버텼지만 이제 그 경계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도연은 술에 취하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가끔은 그녀에게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희는 늘 얼굴과 몸에 상처를 숨기며 친정 부모님을 찾는 일조차 피했어요. 엄마가 보면 놀라실 거야.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멍든 상태에서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전화를 걸었지만 윤희는 늘 약속이 있다며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보게 될 눈물과 멍투성이 얼굴이 그려졌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눈물을 삼키는 시간. 윤희는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롭게 되었는지, 왜 자신이 이렇게 지쳐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폭력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윤희는 숨을 죽이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움츠린 채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연은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참았어? 참을 만큼 참았지. 그 한마디에 윤희는 몸서리쳤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흘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날 이후 윤희는 한동안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존재가 그녀를 지배했고 그 지배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그럴 용기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마다 울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세상의 끝을 걷는 기분이었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짧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숨죽이며 견디는 삶. 그 삶 속에서 윤희는 점점 고립되고 도연의 폭력 속에 갇혀갔습니다. 윤희가 연락을 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화는커녕 메시지 한 줄도 없었죠. 친정아버지는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하루하루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몰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문 앞에 선 순간부터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지? 설마? 손을 떨며 배를 누르자 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그 눈빛과 태도에서 아버지는 이미 많은 것을 직감했죠. 말없이 현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부어오른 눈, 멍든 팔과 다리,
아버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치밀어 오르며 숨이 막혔죠. 내 딸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마음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119를 불러 윤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손을 꼭 잡고 병원 침대에 앉은 채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될 줄은. 아버지는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더 크게 치를 떨게 만든 건 사위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병원에서 아버지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강하게 딸의 고통과 외로움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자기 딸에게 남긴 상처를, 그 참혹한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사위가 있는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분노가 눈동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내 딸에게.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곧 결심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놈. 도연은 얼굴을 붉히며 이러지 마십시오. 손을 부리쳤지만 아버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 있어? 참자 했더니 손찌검까지 해.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팔을 휘두르려다 옆에 있던 볼펜 꽂이를 들어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흐르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도연의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 로펌의 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 병장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누구시죠?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 병장님, 저예요. 강일병, 월남전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 자네가 살아있었어? 사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굵직한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80대 노인이 바로 이 로펌의 대표였죠. 아버지는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월남전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강일병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자 아버지가 그의 목숨을 지키려 몸을 날렸던 순간, 그 대신 아버지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강일병을 구했지만 아버지는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죠. 둘은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다리에 장애를 얻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을 자신의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부대표는 사위를 본인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대표님은 아버지를 안전하게 대표실로 안내하며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조용히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 병장님, 제가 모든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단단한 마음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대표님은 아버지와 함께 대표실로 들어와 앉으셨습니다.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대표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 병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람, 즉 박도현 변호사는 그동안 따님에게 심한 짓을 많이 했더군요. 대표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폭력, 구박, 그리고 사위가 친정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업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대표실로 불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투는 떨렸습니다. 대표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끝이야. 자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나? 이 업계 어디에서도 다시 일 못하게 만들어주겠네. 그리고 그녀와 친정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게. 도연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소리를 치며 반항하려 했지만 법과 권력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모든 변호사협회 명단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박 병장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따님은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사위는 더 이상 병장님 가족분들께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표님의 손을 잡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터에서 자신이 대신 총을 맞아 살린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됐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대표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 병장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기에 오늘 제가 대신 정의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버지와 대표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혼자 싸우기 어려운 곳이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정의를 믿는 사람이 함께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며칠 후 윤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딸을 맞이하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구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날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숨결이 돌아왔습니다. 딸은 부모님의 품에서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에 쌓였던 후회와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법과 사회적 권력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마주하게 되었죠. 자신이 저지른 폭력과 배신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되었고 윤희와 그녀의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윤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자책과 후회를 반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지켜줄 수 있어. 딸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과 웃음을 함께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고 미안해요.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다시 세상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보다 강인하게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치며 신입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운명이 얽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 착하게 살아야 해.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법이지.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